미국에서 한 19살 소녀가 변을 당했는데 발견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체내에는 남성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분명 사망 전 몹쓸 짓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녀가 참변을 당하기 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그녀를 따르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사람이라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 치명적인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미시 그루보는 1974년 4월 26일에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했을 때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미시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게 생겼고 또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미시는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도 좋았고 또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공부할 시간이 적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1992년에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미시의 성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 미시는 그녀 인생이 가장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딸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죠. 하지만 미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7일 오전 3시 30분에 알링턴 소방서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8개의 집으로 퍼지고 있었고 건물 아래에는 화재로 깨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1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불씨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원인을 확인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화재가 2층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죠. 그들은 계속하여 침실로 들어갔는데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탈출할 시간이 없어 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그녀의 몸 여러 곳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화재는 뜻밖의 사고가 아닌 계획된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911에 전화하였고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숨진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녀의 가슴과 복부에는 총 16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그녀의 몸 안에는 남성의 DNA 샘플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재는 분명 그 소녀를 해친 범인이 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의 불길이 너무 강하여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물건들은 태워졌고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 명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은 미시 그루보였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미시의 어머니를 찾아 두 사람의 DNA를 비교하였습니다. 최종 확인 끝에 피해자는 19살의 미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시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착한 딸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생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경찰에게 꼭 범인을 잡아 미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미시의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미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물었습니다. 미시의 어머니는 딸이 철이 든 아이라며 그들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딸은 한편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시는 신앙에 충실하여 결혼 전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부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시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을까봐 한 번도 친구들과 파티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시의 인간관계가 단순하여 경찰은 수사 범위를 미시의 동급생과 식당 고객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미시의 외모에 반하여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여 홧김에 그녀를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미시와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와 같은 층에 사는 세입자들이 사건 당일 문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미시가 집으로 초대한 지인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바로 미 씨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 씨가 그 당시에 이반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었지만 가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반이 미 씨와 여러 번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미 씨가 신앙 문제로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미 씨의 몸에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여 경찰은 이반이 수차례의 거절을 당하여 홧김에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녀를 해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반을 조사하던 중 이반이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장 이반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이반은 미 씨에게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그 문제로 미 씨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욕구가 있을 때는 다른 여성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미 씨를 포용했었고 그런 일로 미 씨를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반이 본인은 적정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알리바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저녁 내내 집에 있었으며 이튿날까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반이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측하였고 이반에게 DNA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이반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DNA 확인 결과 이반의 DNA는 미 씨의 몸에서 발견한 남성의 DNA와 전혀 달라 그는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미 씨의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자 경찰은 미 씨가 아르바이트 하던 레스토랑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미 씨가 일할 때 고객과 분쟁이 있어 참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여 경찰은 미 씨의 동료에게 그녀가 최근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동료는 미 씨가 항상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며 말다툼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동료는 얼마 전 미 씨 때문에 해고된 직원이 있다고 그의 혐의가 커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레스토랑에 제프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가게 돈을 훔친 걸 알게 되어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게 된 매니저는 바로 제프를 해고하였고 분노에 빠진 제프는 미 씨를 여러 번 협박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프가 의심스러워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프의 여자친구만 만나게 됐죠. 이에 경찰은 우선 제프의 여자친구에게 제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제프는 매우 성격이 나빴으며 그녀를 자주 구타하였습니다. 경찰이 미 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여자친구는 제프가 집에서 미 씨를 여러 번 욕하며 그녀를 아주 증오하여 제프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제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프에게 사건 발생 당일 밤에 그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프는 그 당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친구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인력을 파견하여 그의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술집의 여러 직원이 그날 밤 그가 가장 시끄러운 손님이었다고 그가 확실히 술집에 있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제프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제프의 DNA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프는 경찰의 요청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감정 결과 그는 미 씨의 몸에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알리바이가 있어 경찰은 조사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미 씨의 동료와 친구들을 일일이 수사하여 잃어버린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유용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미 씨의 친구들에 따르면 미 씨는 오래전에 찰스라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동안 같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찰스는 많은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미 씨는 그의 근황을 알게 된 후 바로 찰스를 도우기 위해 그에게 집 열쇠를 주며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씨 친구는 그녀에게 혼자 사는 여자로서 한 남자와 같이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만 미씨는 찰스가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며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찰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찰스가 그녀의 집에서 산 지 며칠 만에 미씨는 그동안 모은 $1000, 하나로 약 133만 원 되는 현금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와 찰스만이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미씨는 화를 내며 찰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찰스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미씨는 찰스가 본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걸 알게 됐습니다. 미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난 금액이 아주 작고 또 사람이 다치지도 않아 경찰은 며칠 동안만 사건을 추적하다 찰스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경찰은 찰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찰스가 미시의 집에 며칠 살았었고 또 미시의 집에 잘 알고 있어 다시 돌아가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찰은 많은 사람을 투여하여 그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이틀 후 켄터키의 노숙자 공원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찰스에게 사건 당시 알링턴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찰스는 지난 3개월 동안 노숙자 공원에만 있었고 다른 곳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그의 말을 확인하고 찰스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 3명을 연달아 조사했지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그들은 수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수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97년 3월 14일 미시의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갈 때였죠. 알링턴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자가 있는 레스토랑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은 바로 3년 전 미시가 일했던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의 테이블과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손님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셰프 복장을 한 남자가 직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강도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남성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경찰은 규정에 따라 강도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물었고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물었습니다. 3년 전 미시 사건으로 경찰과 점원이 잘 알고 있어 사건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그 당시 성격이 좋고 친절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어 사건의 조사에 대해 경찰에 물었습니다. 경찰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셰프 루이스가 하는 말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미시에게 몹쓸 짓을 하고 숨지게 한 범인을 꼭 하루빨리 잡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그의 말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미시가 범인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건 비공개 정보였는데 루이스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별 얘기 없이 다른 직원들과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 바로 경찰서로 돌아가 경찰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서장도 그 사람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미시의 어머니와 동료를 찾아 셰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셰프의 이름은 루이스 아로요이며 제대 이후 레스토랑에서 5년 동안 셰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스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며 평소에 본인이 맡게 된 일을 열심히 잘해냈고 모든 직원과의 사이도 아주 좋았다며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식당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그가 나서 위기를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루이스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가게를 방문했었는데 두 사람은 보기에 아주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 미시와 일 외에는 별다른 접촉도 없었기에 다들 루이스가 미시의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미시의 직장 동료들과의 신문을 마치고 미시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녀가 아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생각 밖의 미시 어머니의 진술은 미시 동료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미시의 어머니는 딸 미시가 그녀와 얘기할 때마다 루이스를 언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이스가 미시를 고용하여 그의 아이들을 돌보는 알바를 했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미시의 집에서 베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루이스와 미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들의 동료들은 왜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설마 그들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루이스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루이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의 의도를 알게 된 루이스는 예의 발랐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루이스에게 사건 당일 밤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루이스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집을 떠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 취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 잤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아내도 그의 진술을 증명하였습니다. 루이스의 대답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단시간에 그가 용의자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 루이스에게 DNA 채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에 표정이 급격히 바뀌며 경찰에게 뭐라고요? 증거물이 전부 불태워진 게 아닌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요구를 바로 거부하고 갑자기 다른 일이 있다며 며칠 후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미시와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유력한 단서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루이스를 우선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루이스의 반응으로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며칠 뒤 DNA 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루이스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루이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루이스는 그 당시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 제네트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제네트는 루이스가 3일 전에 집을 떠났는데 그녀도 루이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네트의 표정과 행동으로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에 따르면 루이스는 사건 당일 저녁에 확실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친구를 만나러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2시간 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워 후 다시 외출하였고 1시간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루이스의 온몸에는 탄 냄새가 진동하여 제네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루이스는 조깅하다 미시의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시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기절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하여 구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불이 점차 커지게 되어 그는 할 수 없이 미시의 집을 떠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루이스와 같이 침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제네트의 표정을 보면 그녀는 루이스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범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제네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 결과 아이의 DNA는 미시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 체액의 DNA와 99.96% 유사하여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 루이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한번 제네트에게 루이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미시가 숨지기 직전에 루이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제네트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미시를 알고 있었고 미시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또 남편으로부터 배신감에 충격을 받아 제네트는 남편이 그의 고향인 샌안토니오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샌안토니오로가 루이스를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한 모든 짓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루이스는 미시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아이들을 돌보게 했었는데 사실 그는 미시와 가까워지기 위해 수법을 쓴 것입니다. 생각밖의 몇 달 동안의 접촉으로 미시도 루이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에게 이미 가족이 있었고 미시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어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즐겼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루이스는 여러 번 미시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지만 미시는 신앙 문제로 매번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루이스는 불만스러웠지만 미시를 존중하여 그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구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당일 1994년 4월 6일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루이스는 친구들이 술을 한잔 하자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루이스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데요. 그의 친구는 그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친구가 남자라 본인의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 믿어 친구에게 미시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루이스에게 너희가 서로를 좋아하던데 뭐가 두렵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네가 먼저 강제로 걔랑 관계를 맺어도 그녀가 어쩔 건데 끝나고 나서 그녀를 설득시키기만 하면 그녀는 꼭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가 샤워한 후 미시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미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얇은 치마만 입고 문을 열었죠. 이것 또한 루이스를 자극하게 되어 그는 술김에 미시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루이스는 미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미시는 그를 꾸짖으며 이튿날 아침에 경찰서로 가 그를 신고하여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경찰에 신고하면 본인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게 됐으며 생각하다 분노하게 되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는 테이블에 위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로 미시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온 루이스는 상황이 사건이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시가 연락두절이 되면 미시 어머니가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거고 경찰이 그를 찾아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겁이 난 루이스는 미시가 사고로 숨지게 된 거로 위장하려고 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불이 바로 꺼지더라도 그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시의 몸에 남겨진 남성의 체액은 고온을 겪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신원은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이 사건은 텍사스 동부의 연방지법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였고 루이스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고의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